유연철의 정치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4.13 총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모두 현역 물갈이 폭과 대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40년대생 탈락설, 영남 3선 이상 물갈이설, 친박 논개설, 온갖 설이 분분한데요. 자, 공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 벌써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40년대생이자 영남권 3선 강길부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결격 사유가 있다면 소명 기회라도 주고 원천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진 물갈이를 추진하겠다. 이한국 공관위원장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중진들의 경우에 탈락되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큰 하자가 있어갖고 큰 죄가 있어갖고 탈락된다 이래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제목은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어느 선까지 공천의 칼날이 휘둘려질지 현역, 특히 중진 의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차 컷오프 대상 발표를 내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칼바람이 스산한 총선 전국.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영남 지역 3선 이상 대폭 물갈이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1차 컷오프 때 TK 지역에서 3선 중진 친박 의원 김태환 의원의 컷오프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호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공천에서 이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구 위원장하고 계속 부딪혔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생무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 물갈이를 좀 해야 되겠다,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이고, 네.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좀 상향식 공천 쪽에 무게를 뒀는데 지금 어쨌든 물갈이를 하는데 그 영남에서 김태환 의원이 중진이잖아요. 3선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좀 많죠. 70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친박이란 말이죠. 근데 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친박계 중진을 이제 그 컷오프에 포함시키면서 비박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이제 예상하는 거죠 지금. 그 이른바 논개 소리죠. 그래서 논개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논개는 일제 때 일본의 그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죽인 네. 껴안고. 열사죠. 그러니까 네네. 같이 네. 스스로 희생하는데 지금 이 친박 비박 간의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이 지금 공천 싸움에 논개를 갖다 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논개 후손들이 또 반발할 그럼 당연히 충청도에서 네.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좀 이 언론도 좀 절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논개 작전이나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앞서서 지금 강길부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공천 배제가 확정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글쎄요, 강길부 의원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죠. 그리고 본인 얘기로는 이미 여론조사 대상에서 자기가 제외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를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모양이에요. 감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또 새누리당 내에는 국사회라고가 있답니다. 자, 국사회 40년대생 국회의원 모임. 40년대생이면 지금 70대 70대죠. 70대 초반입니다. 예. 여기 의원만 예. 20명이라는데 자, 나이만으로 이들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잠깐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그 뭔가 큰 죄가 있거나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탈락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목이 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새로운 전문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 쪽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요. 단지 뭐 당위적으로 무슨 뭐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이제 열망이 물론 유권자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이 진박이라는 그 친박하고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친박은 뭐 현역 의원들도 많이 지칭되는데 진박 인사들은 현역이 아닌 신인들.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 출신들 인사들이 많이 원내 진입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좌해라 뭐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계파 갈등이라는 게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가 되면서 계속 김무성 대표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이미 지금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뭐 국민 공천제라든지 상향식 경선 자체가 실종됐다. 지금 그리고 거의 뭐 형해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우선 추천 단수 추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 전반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네. 계속 아마 전략공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단수 추천, 우선 추천이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40년대생 탈락설이라든가 영남 거죠. 3선 이상 물갈이설 이것들이 전부 전략 공천을 얘기하는 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공천이죠, 전략 이름은 그것이 단수 추천이든 또 뭐 우선 추천이든 예, 간에 그렇습니다. 예. 자, 상향식 공천이 사라졌다. 자, 이거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략 공천을 하면 나를 딛고 가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비례대표마저도 이 경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비례대표 경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김무성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TV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식으로 그렇죠. 비례대표도 경선을 통해서 뽑겠다. 사실 이것도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김무성 대표가 올해 1월달에 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바로 네. 지금 하신 말씀이 국민 공천 배심원단 모집해서 오디션식으로 뽑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상향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네. 그런데 뭐 완전히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도 이제 비례대표도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일반 당원대 국민의 이제 비율을 30대 70으로 해가지고 3대 7로 해서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 네.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쫓기니까 뭐 선거구 획정도 늦게 된 데다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100% 여론조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 룰에 입각해서 어떤 시스템 공천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도화된 공천을 가려 했던 것인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그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은 완전히 형해화됐다, 백지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한국 공관위원장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지금 SNS 상에서는 이른바 무성대장을 비하하고 풍자하는 이런 시와 노래 가사가 떠들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기 어떤 내용들? 저도 네. 뭐 이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네. 과거에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네. 고구려 영웅 을지문덕자고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살수대첩. 사수대첩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우중문 그 수나라 장수를 조롱한 그 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수장은 이제 수나라 장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중문 시, 수장 우중문 시라는 시인데 그 시를 이제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그러나요? 그걸 네. 이제 가사를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수장 우중문 시의 그 내용은 이제 우중문에게 이제 높이는 것 같으면서 비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대의 신기한 책량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다 했고 아. 오묘한 계산은 이 땅의 이치를 꿰뚫었다. 을지문덕 우중문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대가 이미 전쟁에 이겼으니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점잖게 지금 꾸짖는 거죠.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에 빗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대의 아두남이 네. 한국과 이한구 위원장이에요. 한국의 전략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을지문덕 장군이. 네. 여기 이제 대표 벼슬이 이미 높으니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얘기지 김무성 대표에게 대표 벼슬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이게 이제 SNS상에서 또 얻어든 지금 글귀입니다. 또 대중가요의 빗댄 패러디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염정화 씨의 인기곡 배반의 장미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가사와 빗대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배짱이란 작은 용기도 왜 하필 후퇴 택했나. 기억하렴 너의 나약한 모습. 상향공천에 믿고 믿었던 날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도 상당히 상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부분은 지금 이양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과 계속 이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상하이 개헌 발언 있었잖아요. 네. 그 거기서도 후퇴했죠. 그리고 국회법 파동 유승민 사태 때도 후퇴했고 그 전에 또 여의도 연구원장 선임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도 이 김무성 대표가 접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이제 각을 세우다 계속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결정적으로 공천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생명을 걸겠다 국민공천제.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게 되고 무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가 과반을 만약에 넘게 돼서 몇 석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1여 다야구도니까 뭐 새누리당 유리한 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 선거 승리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대선주로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협소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권 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던진 야권 통합론 제안에 따른 후폭풍이 더욱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안철수 대표와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야권의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라. 이거는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고 야권의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 이거는 아마 안철수 대표를 의식해서 한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광해에서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당 내부에서 이른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있다라는 거고 네. 또 이제 김한길, 천정배 이제 안철수 세 사람 중에서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뭐 전혀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네. 정책 계산이 다른 것 같아요. 삼자가 다. 지금 특히 김한길 의원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패권주의 청사라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연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이미 끝난 건데 네. 이미 통합 연대 없기로 이미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가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김한길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김한길 의원과 이제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지금 갈등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천정배 의원도 연대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또 이제 출마하는데 광주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상무인가요? 네. 그분을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천정배 의원도 이제 그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김한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 광진갑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숙 전 의원이 네.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계산이 갈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 오늘 그 기자 간담회 내용은 김종인 대표를 겨냥했다는 이 측면이 더욱더 관심이 끌리는데 왜 그동안 이 야권 통합론 연대론이 나오는 것을 놓고 김종인 대표와 김한길 위원장이 물밑 대화를 한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도 모르게. 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의식한 또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통합을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이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한길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러한 지금 어쨌든 그래도 개헌선 저지를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무게를 두니까 이게 이전부터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김한길 의원의 사이에 온갖 통합 논의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상당히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신의 선명성 같은 걸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보여야 연대도 통합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투로 오늘 얘기했는데, 자, 바로 D-1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과연 내일 2차 컷오프에 얼마나 패권주의 청산을 드러내 보이는 현역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거야말로 김종인 표 컷오프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하고 유인태 의원, 노영민 의원 이런 분들 포함됐을 때는 네.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거 아무런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 거지 같은 시스템 그렇게 말했죠. 아니라고 거지 그랬습니다. 같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2차 컷오프는 그거가 아주 무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전략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친노라고 얘기되는 이제 이해찬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친노는 얼마나 포함되고 또 친문은 또 얼마나 포함될 것이냐. 요새 뭐 친문도 또 뭐 전략공천 지역에 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영입한 인사들. 거기에 또 예비 후보들은 또 친노 인사들이었거든요. 네. 그 친노와 친문 간의 갈등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뭔가 이것도 나름 물밑에서 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뭐 남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좀 자신 손대기 어려운 사람을 손대는 이러한 뭐 차도지게나 차도살인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차도살인지. 예, 와. 살인지게. 자 그러면은 이 만약에 내일 컷오프에서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보다 선명한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통합론 연대로는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통합을 자 이제 통합의 명분이 생겼다. 생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하시고. 탈당의 명분은 사라졌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을 분명히 그림에 그리고 발표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당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 친노 패권주의는 팔아 이렇게 지금 다 배제했다. 더 이상 어디 친노 패권주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국민의당 안 대표로서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항할 어떤 근거가 아주 대단히 희박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점점 더 고립돼지고 지금 오늘 광주에서는 김한길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수도권 연대론 이거 잘못됐다는 그렇죠. 주장과 예, 함께 예. 이렇게 되면 이 자꾸 이 결별의 수순으로 가는 쪽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라는 게 지금 야당은 어차피 지금 인려 다야구도에서 어려운 상태인데 뭐 야당끼리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요. 네. 이렇게 막 감정 섞인 이런 그 분열로 가면요, 이건 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어느 당 있고 이겨야 선거 의미 있는 건 아니겠으나 워낙 뭐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개헌 확보선이 200석이잖아요. 300명이니까 3분의 2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 200석을 얘기하는 건 과반 확보가 이미 아닙니다. 벌써 이제 야당도 개헌 저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빨리 정책이나 노선 이런 공약 가지고 새롭게 자신들끼리 경쟁하면서 나중에 시민들의 유권자들에 의한 연대로 가는 게 그것이 그나마 야권의 패배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과정을 보면 참 19대 국회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 국회를 바꿔야 된다. 자, 이런 명분 아래 여야가 혁신과 이 변혁의 공천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랬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점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뭐 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 노름이다. 아, 이거는 공천은 물론 정당의 주요 기능이고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간섭을 할 바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공천도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완전 국민공천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공천 방식이 나오는 것은 이건 결코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고 정치적 무관심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공천제도를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킨다든지 뭐 제도화시키는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구획정도 항상 선거 앞두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청와대가 이제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러한 공천은 국민들에게 점점 정치적 허무감, 정치적 공허감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